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출토유물, 우리나라에서 출토유물 보존은 그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부여 공주에 있는 그 문해왕릉, 또 경주에 있는 천마총, 황남대총, 또 실안해저 발굴조사, 이 70년대에 우리나라 발굴이 최고의 그 조문화재 발굴을 아주 왕성하게 했던 그런 70년대가 되겠습니다. 71년도 또 천마총은 1973년도 또 황남대총은 어, 1973년도에서 97년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천마총은 155호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는 이게 전부 그 많은 고분들을 번호로 이렇게 다 했습니다. 항남대청은 98호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발굴을 하고 그 천마도 그 장님 말 탈 때 말 그 옆에 가리는 흙튀지 말라고 저는 장리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말 그림이 이렇게 천마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마총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어떻게 붙게 된 거죠. 이 무령왕릉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1971년도에 그, 그 행정 그 주소로 말씀드리면 공주시 금성동 송산리 그 남쪽 경사면에 그 백제 왕족의 무덤으로 알려진 그 사적지가 그 석실분하고 6호 전축분이 장파철 되니까 물에 스며들지 않게끔 하기 위해 갖고 배수로 공사를 하던 중에 그 전도를 하나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도를 이렇게 파헤쳐 보니까 뭐 우리나라 고고학 발굴 역사상 아주 최고의 그 획기적인 유물들이 출토가 된 거죠. 거기에서 이제 출토된 것들은 그 무덤의 그 주인을 알 수 있는 지석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금제 관식, 금동제 신발 등 해서 108종의 2,906점이 이제 출토가 되겠죠. 이게 내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을 여기 이제 전돌로 꽉 채워져 놨는데, 어, 이 부분을 이제 해체를, 제거를 하니까 여기 부분은 이제 여기에 이제 시신이 있던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에 연도에는 이렇게 돌로 만든 이렇게 석소 한 마리가 딱 지키고 여기에는 이제 철제로 만든 뿌리로 이렇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물들은 다 국보로 지정됐는데 이게 족자 이게 왕이 이제 시신이 누워 있으면은 다리를 이렇게 이쪽으로 높게 놓는 부분이고 이거를 이제 반대로 돼 있겠죠. 이게 반대로 돼 있고 이 부분은 뒷집이라 갖고 머리 부분이 이제 이쪽으로 와 있는. 여기는 전부 이거 주칠로 만들었고 여기 오칠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금박으로 구간문으로 돼 있고 이것도 이제 그 보존 처리를 실시를 했죠. 어,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거기서 나온 유물들은 강화 처리도 물론 했습니다만은 그 습도 조절 시약을 해갖고 여기 보시는 포타슘이라든가 염화 포타슘 이런 것을 이제 포화 용액으로 하면은 여기 보이시는 뭐 94%로 만들어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94%로 만들어주면서 시간이 갈수록 습도를 이렇게 낮게 해서 우리 일반 환경과 이렇게 맞추는 그런 방법도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천마총은 1973년부터 75년까지 그 발굴을 했는데 그 경주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그 미추왕릉지구 정화 사업의 그 일환으로 그 미추왕릉지구에서 가장 그 작은 155호분을 그러니까 천마촌이 되겠죠. 발굴 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황남대총을 98호를 그 발굴을 해가지고 거기를 전시관으로 고분 전시관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너무 그 크다 보니까 그게 길이가 황남대총이 120m, 길이가 120m에 높이가 22.5m이기 때문에 그런 큰 고분을 발굴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작은 거 155분 작은 어, 천마총을 발굴을 했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다양한 유물들이 이런 그 천마도 그림이 나왔죠. 그래서 오히려 고분 전시관은 황남대청이 되지 않고 155 천마도 이 부분이 그 고분 전시관으로 설계가 돼서 지금 여러분들 가보시면 그 전시관에서 이런 유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유물들은 다 복제품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황남대청에서 아주 그 귀중한 유물이 한 점, 여러 점 중에서도 지금 여기 있는 그 유물은 옥충으로 만든 안교, 안교라는 건 뭐냐면 말을 말 탈 때 하는 그 장식입니다. 이게 말 탈 때 하는 그 이걸 딛고 말을 타는 거가 되겠고, 그런데 여기에 옥충이라는 비단벌레라는 그 벌레의 그 날개를 여기다 전부 다 그 날개를 깔고 그 위에다가 투조를 해서 그 투조된 그 사이에 그 아름다운 그 색깔의 그 옥충 날개의 빛이 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식이 됐으니까 청동색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금동이기 때문에 금색으로 이렇게 보였겠죠. 이런 것들도.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발굴 안에 있을 때는 고분 안에 있을 때는 그 녹색이라든가 적색이라든가 파란색 이런 날개에 있는 색상이 그대로 그 살아 있는데 출토되어 공기 중에 산소를 만나면은 이게 새카맣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안에는 그리세린 용액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발굴을 하고 몇십 년이 이렇게 지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그 전시 경주박물관에 가면은 그 전시관에 전시가 안 돼 있습니다. 수장고에 이제 보관이 돼 있는데 몇 년도인가요? 국립경주박물관 관장으로 계셨던 이용훈 관장이 딱 이 유물에 대해서 일주일간 그 전시를 했던 음,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러 오니라 뭐 일본에서도 전문가들이 많이들 와서 이 유물 관람하러 왔죠 그때. 또 이 유물은 이제 신안해저에서 나온 그런 모습. 9년의 십차에 걸려갖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선체를 그 발굴을 선체를 이제 인양을 해가지고 목포 해양 전시관에 가면은 그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목포 그 바다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건 선체 그 용골이라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선체 보존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아, 그걸 갖고 저희들은 이제 그 바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수침목재라고 그럽니다. 수침목재. 물속에 이렇게 침적되어 있는 목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오랫동안 그 바닷물이라 이렇게 오래 있게 되면은 그 함수율이 수분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이, 저 함수율이 크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 보존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이 나무의 형태가 전부 다 이렇게 비틀어지고 그래갖고 모양이 변형이 되는 거죠. 그 모양을 이제 바로 잡기 위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PEG, 폴리에틸렌 글리콜이라는 약품을 갖고 어, 주입을 하죠. 그러니까 물이 120 정도 있으면은 어, 30%나 20%의 포리에틸렌 글리콜 용액을 60도의 그 따뜻한 용액을 만들어 가지고 탱크에다가 저런 수출 목재를 넣어서 서서히 물이 갖고 있는 물이 물하고 약품이 이렇게 치환하도록 바꿔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30%, 60%, 80%뭐 100% 이렇게 높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처리는 상당히 뭐 한번 처리하는데 뭐 5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고 어떤 그 크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긴 시간을 요하는 거죠. 그래서 신안에서 나오는 이 선체도 뭐 10년, 지금도 보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넘게 해서 지금 전시관에 그 전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약품 처리를 포리에틸렌 글리콜이라는 약품을 갖고 이게 상당히 안전한 약품이다. PG 포리에틸렌 글리콜이라는 것은 화장품에도 쓰이는 그런 약재이기 때문에 그 안전한 약품으로 해서 그 원형 변형을 막는 그런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어, 그러면은 출토율, 그러니까 우리 고분이라든가 땅에서 이렇게 출토됐을 때 그 처리 방법을 간단히 그 설명드리면은 고각자나 그 발굴을 하게 되면은 유물을 수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물 수습도부터 이제 보존과학 하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데 아, 유물 수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이제 보관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그 보존 처리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어, 그 유물에 대한 그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단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눈으로 봐서 그러니까 이게 오래 하게 되면은 이게 녹이 금속 같으면은 이게 좋은 녹, 나쁜 녹,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겠다라는 게 이게 딱 머릿속에 딱 들어옵니다. 육안으로 이제 관찰하고 난 다음에 육안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또 그 손상의 원인이 뭔지 또 그 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좋은 녹인지 나쁜 녹인지 제거해야 될 녹인지 그냥 보존해야 될 녹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적 분석 방법으로 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물 진단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보존 처리 방침 어떻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해야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첫 번째는 이제 그 크리닝이라는 게 이제 세척을 하게 되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녹을 제거하게 되면은 녹 제거하는 데에는 이렇게 기계적인 방법하고 화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물리적 방법, 화학적. 그거는 이제 약품을 써서 하는 거고 이런 과정이 끝나면은 어, 그 탄력 처리를 해서 안정화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건 뭐 더 확실하게 탄력 처리를 해줘야 되고 대체적으로 땅속에서 나온 문화재라고 해도
다 이게 단령을 해줘야 되고 또 안정화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약품들이 많은데 알카리를 이용한 방법도 있고 또 높은 온도로 줘서 그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청동 같은 경우에는 청동제 벤조트리아졸이라는 약품을 해서 부식을 억제시키는 그런 약재들이 요 뭐 간단하게 갖고 여기 설명했습니다만 약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환경이라든가 유물에 따라서 사용되는 그 약재가 달라지겠습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처리가 끝나면은 뭐 천년 이상, 뭐 500년 이상 또 안 좋은 그런 그 지하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 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유물들은 약합니다. 이게 부서지고 하기 때문에 강화 처리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강화 처리가 지금 순서는 이렇게 했지만은 어떤 때에는 이 클리닝을 하기 전에 강화 처리를 먼저 해주는 때도 있습니다. 약한 유물은. 왜냐면 클리닝 하면 다 부서지기 때문에 부서지기 전에 강화 처리를 해주는 거 있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런 순서에 의해서 보존 처리가 진행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뭐 원형으로 나오는 것보다 파손돼서 나온 것들이 많으니까 그 파편들은 다 제자리에 이렇게 접합을 해야 되고 없는 부분은 그 고고학자들이라든가 미술사 특히 이제 출토 유물은 이제 고고학자들하고 상의해서 어, 복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보존과학자 혼자 개인으로 이게 복원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복원이 되면은 문화재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같이 협의해서 해야 돼. 보통 그렇게 협의해서 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끝나면은 이제 보관이 되고 이제 전시도 하게 되고 연구 자료로 이제 사용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과정에 의해서 보존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존 처리할 때는 뭐 빠른 거는 3개월 걸리지만은 뭐 1년, 2년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 이 그림은 1979년도에 제가 보존 처리를 한 건데 그 경상북도 고령군 지산동의 그 32호분이라는 거, 요걸 뭐 번호로 매긴 거죠. 그 가야 시대에 그 고분이 있는데 계명대학교에서 그 발굴을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제 돌로 이렇게 석실 고분에 보이는데 지금 요게 파랗게 보인 부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게 나중에. 그리고 여기 이 바가지 같이 생긴 거, 이게 투구입니다. 투구. 철제 투구. 이게 바가지 같이 생긴 철제 투구고, 요게 이 부분은 철제 갑옷입니다. 가야시대 갑옷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수습을 한 게 이렇게, 이게 철제 갑옷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처리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그 처리 과정에 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 하나하나를 전부 다 보존 처리해서 이게 접합을 다 해서 원형을 맞추는 겁니다. 퍼즐 게임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걸 파편 작은 거 하나라도 잘못 붙이면은 나머지가 다 안 맞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투구가 이렇게 해서 그 과정에 의해서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맞춰갖고 이제 투구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결선 부분을 이렇게 이거 메워 복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복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가야 시대에 만약에 그렇게 파편으로 이게 연구가 되겠습니까? 연구가 안 되죠. 학술적인 연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보존과학 쪽에서 이렇게 보존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학술적인 연구를
물론이고 전시, 에, 또 가야 시대 우리 무사들이 어떤 옷을 입고 갑옷을 입고 또 싸웠는지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 여기가 이제 보존 처리 완료돼. 다르죠? 이거 만드는데 1년, 이거 보존 처리하는데 1년 이상 걸렸습니다. 혼자서 보존 처리를. 그때는 이제 학교에서 혼자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보존 처리하는데 1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 갑옷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지금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갑옷이 우리나라는 없었습니다. 일본의 어, 전해져 내려온 뭐 부산 동네 연산동에서 나왔던 이 유물이 이 갑옷이 있었고, 요거는 이제 72년도에 동아대학교에서 발굴해 여기 보시면은 상백리 고분에서 발굴한 유물이 있었는데, 어, 일본의 학자들은 이 갑옷을 가지고 여러 일본 보고설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임나 일본 보고설이라는 거는 4세기에서 중엽에서 6세기에 남쪽 그쪽 지역을 일본이 지배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뭐로 이제 고고학자들은 뭐 갖고 얘기하느냐면은 이 유물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물을.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72년도에 발굴한 거 하나 하고, 동경박물관에 있는 거, 이 갑옷 하나 하고, 그리고 제가 79년도에 보존 처리한 거, 세 종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거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는 고분을, 발굴을 하게 되면은, 이거 모양이 똑같은 것들이 한 고분에서, 한 무덤에서, 뭐 5기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은 가야에서 이렇게 72년도 하고 79년도 제가 보존 처리한 거하고 어, 보고 숫자가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어, 그리고 임나 일본설이 4세기에서 6세기에 지배를 했으니까 이 갑옷은 일본 무사가 입었던 갑옷을 가야 장군이 일본 무사가 입었던 갑옷이 아니면은 일본 갑옷을 가야 장군이 입고 죽을 때 매장된 거다. 이렇게 이제 논문을 쓰고 한 거죠. 그것을 이제 아까 79년도에 우리가 발굴한 유물제가 보존 처리한 유물이 그것을 이제 반박해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존이라는 게 그냥 놔두면은 어, 이게 역사를 왜곡을 해도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자료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보존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분야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논쟁들이 많이들 이게 벌어졌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본 야마도 정권이 4세기 후반에 한반도 남부 지역 지금 저기 가야 지방을 한 200년 동안 남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그런 설이고요. 이 같은 주장은 현재 어느 정도 수정은 됐지만은 일본 교과서 내용 그대로 이제 수록돼 있다는 거 하고 그 이제 일본인이 한국에 대한 우월감을 은근히 이제 부추긴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유물들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연구 자료에 의해 가지고 2010년에
한일 공동 그 역사 공동위원회에서 이거는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냈는데 아직 뭐 용어 자체는 그대로 이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부 학자들은 인정을 하는데 일부 학자들은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죠. 자, 그때 왜 우리가 그렇게 발굴을 안 했느냐면은 사실 그때만 해도 이제 가야 지역에는 발굴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로 얘기하면 그 이후부터 경남 함안 도항리에서 경남 고고과학연구소에서 이렇게 발굴한 건데 보존 처리도 이것도 이제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저희가 보존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가야 시대의 그 갑옷으로 복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병든 문화재가 생명을 이제 되찾게 된 그런 문화 유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경대학교에서 발굴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구멍 단 게 뭔 줄 아세요? 이게 도굴 자국입니다. 도굴 자국. 이게 예리한 그 금속 봉으로 이렇게 콱콱 찌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게 탐침봉에 이게 맞은 자국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호암미술관에 있을 때 그 보존 처리 의뢰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보존 처리 이렇게 해체를 했더니 이제 이러한 상태가 돼. 그래서 보존 처리를 완성시킨 거고. 그래서 이 구멍을 메울까 말까 하다가 그 부산대학교 관계자하고 이 부분 메우지 말자. 이 고각적으로 원형은 다 이렇게 살아났으니까 이 부분은 도굴꾼에 의해 가지고 피해를 받은 흔적이다. 좀 사회적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는 나는 그런 차원에서 아, 배우지 말자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겁니다. 복원을 안 했던 겁니다. 이 유물은 아까 고령 지산동에서 나온 유물인데 어, 같은 연도죠.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4세기, 5세기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철제 금속 유물에는 상감이 되어 있는 것이 한 점도 못 찾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계명대학교에 있으면서 이거 보존 처리하면서 이거 찾았는데 이걸 이제 여기 이제 저 흙도 있고 출토된 당시에 이게 처리 전 상태인데 또 녹도 쓸고 해서 이게 클리닝을 작업을 하는데 뭔가 이제 반짝하는 게 육안으로 이제 보였던 거죠. 그것을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까 이 부분에 문양들이 확인됐던 거예요. 이게 당초문이 보이는데 나중에 이게 보존 처리하다 보니까 여기에 은실로 아주 0.1mm 정도의 굵기의 은실로 이렇게 당초문을 화려하게 장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처리를 하고 동아일보에서 저한테 이제 취재가 왔는데 이때 1979년도에 우리나라는 이게 처음 출토된 유물에서 이거를 발견해서 보존 처리를 했고 여기 제목 보면 녹슨 철제 유물 문의 복원 성공. 제가 이제 계명대학교였으니까 저 이름이니까.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일본에서는 여기 고분 시대 우리하고 같은 그런 시기에 이런 유물들이 한 60분 정도 개념을 발굴을 해서 보존 처리를 해서 이거 찾았던 건데 우리나라는 그전에는 이제 이걸 못 찾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79년도에 이걸 찾아가지고 이때 이 동아일보 이거 하나뿐만 아니고 각 일간지에 엄청나게 이게 어, 보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각 대학교라든가 각 관계 그 국가기관에서 보존과학의 필요성을 여기서도 한층 더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교에서도 이제 보존 처리실도 만들고 뭐 이런 경향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